너무 아주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첫 주제가 좀 많이 자극적이죠. 그래서 Can BTC kill BCH 이런 이제 주제로 돼 있었는데 첫 이제 발표자로 카이스트 김영대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맥주를 마시면서 발표를 하니까 참 좋네요. 예, 오늘 앞부분에 한 20분 정도 한 주제로 얘기를 하고 나머지 뒤에 10분을 5분 두 가지 주제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말씀드릴 주제는 제 학생인 조교에 있는 권유진 학생. 이 대부분의 일을 한 거고요. 저는 그냥 마케팅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BTC가 BCH를 죽일 수 있을까? 혹은 ETH가 ETC를 죽일 수 있을까? 죽인다면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이거 아직 논문으로 발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미디어에 나오나요? 이거 호재인가요? 악재? 어쨌든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원래는 이제 보안 쪽을 하고 있고요. 보안을 한 지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이것저것 많이 했고 25년 동안 암호도 하다가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사실은 제가 이제 블록체인을 할 만한 연구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제 피어 그룹에서 키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CAD 네트워크 혹은 당나귀나 비토렌트를 PC 한 대로 셧다운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격, P2P에 대한 공격 연구들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서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의 분석, 소셜 네트워크, 네트워크 디그리나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의 성질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연구를 했었고 11년에서 13년 사이에서는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들, CAD나 혹은 다양한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뭔가 싱글 호스트에서 이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 하다가 이제 이러다가 2017년부터 블록체인을 시작을 했고요. 그것도 제가 시작한 거 아니고 학생이 시작을 해서 따라서 시작을 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잘 모르고요. 그냥 학생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피클 마이닝이라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면서 왜 피클 마이닝을 이용을 하면 BTC가 BCH를 죽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죽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작년 2017년 9월부터 이게 매일매일의 해시레이트고요. via BTC랑 BTC.com의 해시레이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BTC의 해시레이트랑 BCH의 해시레이트고 이제 갑자기 BCH의 해시레이트가 올라갔다가 갑자기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다양한 마이닝 풀들에서 일어났었어요. 왜 생겼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때? 그리고 이게 사실은 원래는 difficulty adjustment, 그러니까 BTC 같은 경우에 difficulty adjustment가 보통 2주에 이제 한 번씩 난이도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틀 만에 2주치가 채굴이 다 끝난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겼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BTC 마이닝을 하다가 갑자기 BCH 마이닝은 전혀 없어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일들이 생겼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저희가 이제 제 학생이 몇 가지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코인들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코인 A라는 게 있고 코인 B가 있는데 이제 한쪽이 난이도가 이제 갑자기 쉬워지고 왜냐하면 이제 두 개의 말하자면 이제 난이도를 바뀌는 사이클 자체가 달랐었어요. 작년에 BTC랑
BCH랑 난이도를 바꾸는 사이클이 달랐었고, 그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쪽이 쉬워지면 마이너들이 저쪽 풀로 저쪽을 채굴하러 갔었고, 한쪽이 또 쉬워지면은 이쪽 풀로 이쪽을 채굴하러 오고, 그리고 어차피 둘 다 에이징 마이너를 쓰기 때문에 항상 쉽게 여기서 절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들은 당연히 난이도가 쉬운 거를 채굴을 하려고 했었던 거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해시 파워가 한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 하는 상황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정은 뭐냐면, 이제 코인 B, 여기서 BCH를 얘기하고, 코인 A가 BTC입니다. 그래서 이제 1코인 B의 가격이 K 곱하기 코인 A. 근데 이제 K는 0에서 1 사이인 거죠. 지금 한 몇 배 차이 나죠? BTC랑 BCH랑? 10배 차이 나나요? 9배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0.1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K라는 게 0.1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클 마이너라는 거를 디파인을 하는데 뭐냐면,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내가 쉬운 데 가서, 난이도가 쉬운 쪽에 가서 마이닝을 하는 사람들을 피클 마이너라고 디파인을 하고, 그 중에 이제 X라는 프랙션이 피클 마이닝을 하는 비율인 거고, Y는 코인 B만 마이닝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1-X-Y는 코인 A만 마이닝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로얄하게 BTC만 마이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BCH만 마이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발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마이닝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세한 수학을 얘기를 하면 여기서 도저히 설명을 다 할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결과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학은 제가 모르고 학생이 이게 이제 메인 리설트인데요. 크게 이제 두 개의 이퀄리브리움이 존재를 합니다. 하나의 이퀄리브리움은 여기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이퀄리브리움은 요겁니다. 그리고 요게 x축이고요. x, 아까 얘기했던 피클 마이너의 프랙션. 그 다음에 요게 y가 BCH만 마이닝하는 사람의 프랙션. 그럼 당연히 x 플러스 y는 1보다 작겠죠. 왜냐하면 둘 다 프랙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마이닝 파워를 1이라고 봤을 때 당연히 1보다 작아지니까 이런 삼각형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메인 리설트는 뭐냐면 두 개의 평행점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요 점. 요 점은 결국 어떤 거냐면,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시면, 피클 마이닝이 없다라고 치고 난이도 조절이 없다라고 치면 사람들은 그냥 가격에 따라서 적당히 프랙션이 있겠죠. 당연히 가격이 얼마면은 위에 가서 마이닝을 할 거고, 가격이 얼마면 밑에 가서 마이닝을 할 거고, 이렇게 딱 나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가 바뀌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좀 더 쉬운 데 가서 마이닝을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요 점이 결국은 평형점인 거고요. 그래서 요런 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요 밑에 선들이 있습니다. y가 0이면 뭐죠? 여기가 y가 0인 거죠. y가 0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BCH 마이너가 빵이 되는 거죠. BCH 마이닝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결과가 있는데 뭐냐면, K가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K가 커지면 요 값은 있겠지만 사실 요 값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게 이렇게 넓어져요. 요게 넓어지면 이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요 노란 에리어는 이제 잠깐만요. 존 2는 너무 많은 애들이 코인 A를 마이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코인 B를 마이닝할 쪽으로 옮기는 상태인 거고, 여기는 너무 많은 애들이 코인 A를 마이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점점 코인 B를 마이닝하러 옮긴다는 거고요. 여기는 계속해서 피클 마이닝을 더 하면 할수록 이득이 생긴다는 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은 요 존 3에 가면은 피클 마이닝을 하는 비율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BCH 마이너의 프랙션이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선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BCH 마이너가 없어진다 라는 건데, 이거를 굉장히 자세하게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놓고 항상 이제 제가 학생한테 하는 소리가, 수학 증명하고 나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트래킹을 해봤어요. 이게 작년 8월부터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됐었고요. 보시면은 지금 A라는 존이 있고 B라는 존이 있고 C, D 이렇게 존이 있고, 그거에 해당하는 그림들이 요겁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그래프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마이닝 파워 똑같은 거고요. 그럼 갑자기 이제 더 많은 사용자들이 BCH 마이닝에 나서는 거죠. 그러다가 난이도 조절이 되면 다시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피클 마이닝을 몰라서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서 이렇게 가면서 피클 마이닝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는, 그러면서 아까 원래 예측한 대로 요 밑으로 점점 가는 상황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왠지 모르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또 여기서도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점점 밑으로 가는 상황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F까지 해가지고 점점 피클 마이너의 비율이 늘어나고, BCH 온리 마이닝을 한 애들의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작년 11월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래프가 아름다워졌어요. 무슨 일이 생겼죠? 작년 11월에 BCH에 Difficulty Adjustment 알고리즘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난 3일간의 마이닝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계속해서 이제 difficulty를 매번 매 블록마다 바꾸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클 마이닝을 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블록 하나 생성될 때마다 내가 A 갔다 B로 갔다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때부터는 그냥 어느 정도의 프랙션이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하드폭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가격에 대해서 일어나고 나서 가격이 뛰고, 그 다음부터는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얘기했던 원래 아까 평형점, 요 평형점 하나랑 평형점 요 선이 있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안정적으로 스테이블 코엑지스턴스를 하는 거고, 요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BCH가 죽어가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름답게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사실은 ETH랑 ETC도 비슷해요. 그래서 둘 다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눈물 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왜 사람들이 피클 마이닝을 손으로 하냐는 거예요. 왜 손으로 하지? 만약 사람들이 뭔가 자동적으로 순간순간 현재 가장 이득 있는, 마이닝했을 때 가장 이득 있는 걸로 옮길 수 있으면, 프로피터블한 코인을 자동으로 선택을 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지금 난이도랑 현재 가격을 같이 고려를 하면서 한 1초에 한 번씩 현재의 가장 프로피터블한 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이닝을 할 수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원래 피클 마이닝은 난이도에 따라서 마이닝할 코인을 뭐 대부분은 매뉴얼하게 선택을 하는 거였는데, 만약 우리가 자동적으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이, K%의 마이너가 이제 메인 티어렘 중에 하나가 오토매틱 마이닝에 인볼브가 돼 있으면
BCH는 죽는다. 그리고 현재 날짜로 봤을 때 K가 12% 정도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오토매틱 마이닝,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 가격을 계속 체크하면서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12%만 되면은 BCH가 망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요거를 이제 학생이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짰는데 한 30줄 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간단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보통 마이닝 풀에서 이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굉장히 쉽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오케이, BTC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유저 인터페이스를 세상이랑 공유를 하고 그 유저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오토매틱하게 BCH 마이닝, 그러니까 오토매틱 마이닝을 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죽는다. 근데 이제 더 재밌는 경우는 사실 이더리움이에요. 이더리움은 현재 난이도 조절 알고리즘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BTC랑 조금 달라요. 되게 복잡해요. 이더리움은 그러면 ETH가 ETC를 죽일 수 있을 것이냐? 그것도 답은 yes예요. 그 대신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ETH가 난이도 조절 알고리즘을 BTC 같이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ETH가 지금 현재 난이도 조절 알고리즘을 만약 BTC 같이 바꾸면 그럼 모든 GPU 마이닝하는 사실은 알트코인들, POW 기반의 알트코인들을 다 죽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조건이 있는데 코인 A가 코인 B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언제 가능하냐면 두 개의 코인이 같은 마이닝 하드웨어를 공유를 하고 코인 A의 마이닝 디피컬티 어드저스트 알고리즘이 BTC의 마이닝 어드저스트 알고리즘, 즉 마이닝 디피컬티가 그 기존의 어떤 타임 윈도우의 이제 평균값 채굴을 하는데 평균값에 비례하도록 이렇게 바뀐다면 죽는다. 그러면은 결론은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POW 기반의 다른 코인들이 다 죽을 수 있다. 왜냐하면 똑같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더리움은 어차피 GPU 마이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마이닝 어드저스트 알고리즘 바꾸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피클 마이닝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오토매틱 마이닝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타겟 코인들을 죽일 수가 있는 그런 결과까지도 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얼마 됐죠? 시간이? 20분 됐나요? 20분 됐습니다. 딱 20분 동안. 아까 김성주 교수가 경고를 했어요. 시간 넘기지 말라고. BCH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누구를 이렇게 블레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이언스입니다. 그냥 사이언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약간 탑 10 코인들을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BTC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탑 10 코인을 분석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텔라고요. 스텔라 루멘스 탑 7 코인이고 이거는 권유진 아까 했던 권유진 학생이랑 그 옆에 김민정 학생이랑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민정이도 손 한번. 신입생, 석사 신입생. 스텔라는 이제 기존의 알고리즘들이랑 조금 다른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루프 오브 워크도 아니고 비잔틴 폴트 토러런트도 아니고 페더레이티드 비잔틴 어그리먼트라는 이런 재밌는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FBA에서 사실 핵심 중에 하나는 노드들이 쿼럼을 이뤄야 되고요. 쿼럼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결국은 작은 쿼럼에서 합의를 이루고 또 쿼럼에서 합의를 이루고 합의를 이루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상당히 복잡한 알고리즘이고요. 스텔라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데이빗 매지얼즈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OS나 네트워크 시스템 쪽에서는 거의 세계 최고 교수 중에 한 명이고요. 그분이 스텔라 화이트 페이퍼를 썼습니다. 그래서 존경했으나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그러니까 쿼럼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예요. 쿼럼이 뭔가 쿼럼에 디렉셔널리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포함을 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디렉셔널리티가 있고 그 디렉셔널리티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이게 네트워크 그래프입니다. 이게 사실은 방향성이 있는데요. 여기 화살표상으로 이것은 사실 방향성을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화살표들이 이렇게 오는 거고요. 요 노드 5개, 사실은 저기 노드 하나가 더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화살표들이 노드 6개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꽤 센트럴라이즈가 돼 있네. 근데 뭐 사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뭐 노드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한 50몇 개 정도 안 되기 때문에 뭐 몇 개로 좀 합쳐질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스텔라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쿼럼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 쿼럼이 깨지면 이제 스텔라가 전체적으로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각각의 50 몇 개의 노드에 대해서 각 노드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많은 프랙션의 쿼럼들이 깨지느냐에 대해서 따져봤더니 여기 이제 그 스레시홀드라는 게 있습니다. 절로 가면 안 되겠다. 스레시홀드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라이브니스랑 세이프티니스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세이프티니스를 올려주기 위해서 맞나요? 라이브니스를 올려주기 위해서 스레시홀드 썼던 이유. 라이브니스를 올리기 위해서 스레시홀드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근데 원래 이제 스텔라 백서에 보면 스레시홀드를 무조건 100%로 쓰는 게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스레시홀드를 100%로 쓰면 이런 노드들 하나, 둘, 세 개, 네 개의 노드가 죽으면 100%의 쿼럼이 다 죽습니다. 이런 상태고요.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노드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개 중에 몇 개의 쿼럼이 합의를 이루면 된다. 뭐 이런 100%가 레코멘데이션이지만 그거를 낮춰서 뭐 60%, 뭐 70% 이렇게 둔 거죠. 그래서 각 노드들의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실제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X축을 보셔야 되는 게 실제 스레시홀드를 가지고 하면 18.5에서 21%의 노드만 죽는 거예요. 노드 하나가 죽었을 때 실질적으로 쿼럼이 깨지는 프랙션이 한 20%밖에 안 깨지는. 그래서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러다가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만약 노드 2개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노드 2개를 죽이는 시나리오를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4번 케이스는 SDF 워처 1, SDF 워처 2, 뭐 5번은 SDF 워처 1, 3, 2, 3. 요거는 스텔라 파운데이션에서 원래 처음에 서버로 집어넣었던 애들이고요. 처음에 메인 노드로 시작을 했던 노드들인데 얘네들 중에 2개가 죽으면 100% 스레시홀드를 현재 실제 스레시홀드를 쓰더라도 모든 쿼럼이 다 깨지는 상태고, 그러면은 결국은 스텔라는 엄청나게 센트럴라이즈 돼 있는 상태죠. 결국은 노드 2개만 죽으면 이 셋 중에 원래 스텔라 파운데이션에서 만들었던 이제 셋 중에 2개만 죽이면은 스텔라는 완전히 망가지는. 이게 탑 10 코인 중에 7번째 코인 마켓캡에. 사실 또 하나도 분석을 했는데 아이오타도 분석을 했거든요. 아이오타는 더 심하고요. 아이오타는 센트럴라이즈 노드 하나가 있고 노드 하나가 죽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탑 10 코인입니다. 10번째 코인. 그런 게 왜 7번, 10번인지 이해가 사실 안 가. 그러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가치를 평가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저희 연구원이랑 같이 구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일단 간단하게 섀도우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섀도우는 섀도우 시뮬레이터라고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같이 어드바이징을 했던 학생, 코어드바이징을 했던 학생이랑 같이 했던 일인데 목적은 뭐냐면 어떤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우리가 호스트 하나에서 이뮬레이션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원래 섀도우를 만들었던 거는 토르 아시죠? 토어 애노니머스 네트워크를 싱글 호스트에서 전체 토어 네트워크 이뮬레이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설계를 했던 거고요. 그 대신에 이제 기존의 시뮬레이터랑 다른 거는 시뮬레이터는 실제로 클라이언트의 풀블로운 코드를 다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간단한 로직만 테스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풀블로운 클라이언트를 다 쓰고 그 대신에 네트워크 IO를 메모리 IO로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어 만 개의 노드짜리 토어를 만든다. 그러면 만 개의 토어 프로세서가 도는데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들이 전부 다 메모리 IO로 바꾸는. 그러면은 충분히 메모리만 있으면은 엄청나게 큰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싱글 호스트에서 다 테스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원래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NDSS 2012년에 토어를 실제로 이뮬레이트 했던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섀도우를 써서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이뮬레이션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섀도우가 이제 좋은 점은 혹은 블록체인 관점에서 나쁜 점은 C나 C++ 바이너리들은 다 붙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도 제대로 메인테인 안 되고 있지만 꽤 많은 부분이 사실 C++ 구현된 게 있고 리플, 스텔라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섀도우에서 이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드를 이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걸로 뭘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인넷이나 테스트넷을 아마존에다 뿌려놓고 뭔가 테스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아마존에 노드 1000개 돌리려면 돈이 얼마나 들죠? 뭐 몇만 원 엄청 들겠죠. 예? 근데 그거를 싱글 호스트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일단 굉장히 싼 가격에 내 클라이언트들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테스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트워크 공격 혹은 BGP에 대한 공격이나 혹은 뭐 다양한 종류의 공격들을 실제로 아마존에다 대고 때리실 거예요. 그럼 잡혀가죠. 아마존에 공격 못 하잖아요. 그럼 네트워크 공격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이벤트들, 뭐 네트워크 파티션이나 이런 이벤트들을 우리가 이뮬레이트를 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에 굉장히 적당한 플랫폼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구현이 있을 때 이게 이벤추얼리 예를 들어서 스텔라 처음 구현했을 때 만약 스텔라가 이렇게 센트럴라이즈가 될 수 있었는지 몰랐겠죠. 클라이언트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볼브를 할지 혹은 사용자들이 이러이러한 선택을 했을 때 네트워크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이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으면은 사실 블록체인 설계에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의 베리에이션 되게 많아요. 비트코인 캐시, BCH, 비트코인 언리미티드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하면서 이래서 하드포크 해야 되고 이래서 하드포크 해야 되고 이렇게 하드포크 해야 된다고 했는데 비트코인 언리미티드는 문 닫았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문 닫았겠죠. 포크가 많이 생기든지 프로퍼게이션 딜레이가 너무 많이 생기든지 그래서 문을 닫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이뮬레이션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왜 생길지 어떤 일들이 만약 생길지를 알고 하드포크를 한다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런 목적으로 이거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비트코인 버전 0.16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결과 100기가 메모리를 가진 서버급 컴퓨터에서 1000개의 노드에 대해서 서버 한 대에서 1000개의 노드의 P2P 네트워크,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P2P 네트워크를 뭐 하는데 1분 정도, 그러니까 원래 시뮬레이션 타임, 그러니까 버추얼 타임으로 20초,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20초를 실질적으로 1000개의 노드의 P2P 시뮬레이션을 싱글 호스트에서 1분 정도, 그러니까 조금의 딜레이는 생기지만 어쨌든 20초가 1분으로 늘은 건 약간 익스펜션이 생긴 거지만 어쨌든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보면은 일단 스토리지가 리플리케이션이 되잖아요. 스토리지가 노드마다 리플리케이션이 되니까 그러면은 그 리플리케이트 되는 게 다 올라가면 엄청나게 리플리케이션이 많이 되겠죠. 그럼 그거를 뭐 디듀플리케이션을 쓴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스토리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할 거고. 뭐 어쨌든 해야 될 건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혹은 마이닝을 실제로 하면 해시를 막 계산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시간을 줄여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뭔가 조작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거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다양한 비트코인 플랫폼들을 미리미리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 플랫폼들을 미리미리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기 위해서. 몇 분 됐죠? 거의 다 됐어요. 오케이.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최근에 이 친구가 아까 스텔라 만든 데이빗 매지얼스 스탠포드 교수고요. 저기 실비오 미칼리랑 니콜라이 젤도비치가 만든 알고랜드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상당히 괜찮은 합의 알고리즘이에요. 스텔라 사실은 젤도비치 지도 교수가 이 사람이거든요. 알고랜드 저자가 이제 젤도비치를 까면서 스텔라는 특별한 트러스트를 요구하고 어쩌고저쩌고 까면서 만든 게 알고랜드.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게 썬더 코인 들어보셨어요? 썬더 코인이라고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 게 일레인 씨랑 라파엘 파스 둘 다 코넬 대학 교수예요. 썬더 코인 여기 이런 것들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실제 유튜브 비디오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아마 BFT 계열과 말하자면 그 POW나 블록체인과의 다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썬더가 그 두 개의 장점을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진짜로 뭔가 브레이크아웃하는 애들을 보면은 실제로 아카데미아에서 메이저 리설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잘 할 거고요.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사실은 저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사실은 새로운 블록체인을 설계를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블록체인들에 대한 분석.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안 될 것 같은 거를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안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왜 안 되는지. 아직까지 POW에 대해서 주로 해왔지만 POS나 뭐 디포스나 다른 쪽으로 계속 연구를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트릴레마에 대한 정확한 이해,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나 보안에 대한 이해나 다양한 공격들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 쪽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과제도 하고 있어요. 저희 과제들은 대부분 서드 파티로서 현재 블록체인들에 대해서 평가해주는 네트워크 성질, 로버스트니스, 뭐 시큐리티 이런 것들 평가해주는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스터디 그룹이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 학생들이 그냥 알아서 운영하는 그룹인데 지금 한 5주 전에 50명으로 시작했는데 아직도 한 3, 40명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를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단지 저한테 어디 어드바이저리에 들어와라 이런 소리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쨌든 설계는 안 하고요.
정리는 해드립니다. 사실은 그거를 하고 정리를 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많은 ICO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뭐 어쨌든 정리는 돼 나갈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 나갈 텐데 그 정리를 돼 나가기 위한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 ICO를 한다면은 정리하는 기술로 ICO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술로. 그것도 ICO가 되나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좀 늦었죠. 네. 뭐 예, 알았어. 예. 오. 네. 혹시 질문 한두 개만 받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좀 손 들어주시겠어요? 예. ICO 어널리시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그냥 기술적인 평가만. 그러니까 어차피 오픈 소스 공개하실 거잖아요. 뭐 지금 학생들이 여력이 되면은 공개되는 오픈 소스로 공개되는 한국의 블록체인들도 다 분석을 할 예정이고, 뭐 탑10 블록체인들, 그다음에 뭐 퍼블릭 블록체인들은 어차피 네트워크에 조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학생들은 막 싫어하는데요. 퍼블릭 블록체인들은 저희가 네트워크에 조인을 하면은 실제로 네트워크 상태나 이런 것들을 다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같이 뭐 센트럴라이제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트릴레마의 어떤 면이 나쁜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텔라 같은 경우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도 굉장히 나쁘고 보안도 굉장히 나쁜 상태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혹은 앞으로 이게 어떻게 이볼브를 할지 이런 쪽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앱을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EOS가 굉장히 빠르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EOS를 사용할까 채용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EOS는 분석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 없고요. 그건 나중에 그 패널 할 때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카이스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시큐리티, 뭐 저희 논문 낸 거 중에 그 솔리디티 취약점 논문도 하나 내놓은 게 있고요. 뭐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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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 질문 두 개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섀도우 블록체인 너무 재미있는 아이디어 같은데, 그쪽에서 경제학적인 측면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실질적으로 그렇게 테스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어느까지인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노드들의 경제학 쪽이 예. 네네네. 네. 그 비헤이비어들은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지, 그것과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호스트에서 할 수 있는 거에 약간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레이어 2 솔루션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라이팅 네트워크도 말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그것도 예. 그다음에 이코노믹스는 사실은 계속 이제 보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어느 정도 구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비트코인 캐시에서 2배로 늘렸어요. 2배로, 혹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분 블록 프로포게이션 타임 10분으로 안 하고 3분으로 했을 때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거를 라지 스케일로 테스팅을 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테스팅을 하고 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 사실은 이걸 싱글 호스트 100기가급의 싱글 호스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여러 호스트를 엮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스케일러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1000노드 정도만 하더라도 웬만한 블록체인들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은 이코노믹스는 어쨌든 뭐 다양한 브레인스토밍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일단 그 섀도우를 계속 익스텐션해서 비트코인이라도 제대로 돌리는 단계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뭐 디두플리케이션도 구현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구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어쨌든 고생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